%에 그쳐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게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올해는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해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공개되지 않는 탓에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제멋대로 대출 금리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5세에서 64세 노동 연령층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배분되는지 정부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금의 절반 정도는 14세 이하 아이들의 교육 등에, 나머지 절반은 노년층의 보건과 연금 등에 배분됐습니다.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 일부 노선은 할인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할인율과 한도도 확대되는데요. 설 명절에 누릴 수 있는 혜택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출 효자인 반도체와 화학의 감소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우리 최대 교육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첫 소식 권세욱 기자입니다. 이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는 실적이 1년 만에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한없이 올라갈 것 같았지만 이제 천당에서 지옥으로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작년까지가 굉장히 피크였고요. 이제 원래 상반기는 작년 대비 한 70%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 실적입니다. 1년 전보다 14% 이상 줄었습니다. 수출 대표 품목인 반도체는 30% 가까이 급감했고 선박과 석유 제품도 크게 줄었습니다. 시장별로 분석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대중국 수출은 20% 이상 줄어들고 베트남과 일본 등으로의 수출도 녹록지 않습니다. 5%대로 중국 경제 성장률 내려간다면 이제 경착륙으로 봐야 되고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무역금융 확대 등 단기 수출 회복 방안을 내놨지만 이대로 간다면 26개월 만에 수출은 2달 연속 마이너스 기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이처럼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성장률은 2.7%로 기존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4분기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까지 보였는데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싶지만 벌써부터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전망 나오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에 부합한 데다가 지난해 4분기에는 기대 이상의 또 성장을 했으니까 고무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7%였습니다. 예. 이는 지난해 10월에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그 수치와 부합하는 건데요.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할 때만 해도 이 2.7% 성장하려면 4분기에 0.84% 성장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런데도 지난해 4분기에 말씀하신 대로 1% 성장했거든요. 이에 대해 한은은 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부 투자가 예상대로 많이 이루어졌고 또 재정 집행률 자체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제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올해 경제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와 한은 모두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와 같은 2.7% 수준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올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만큼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과 연구기관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 그 밑으로 예상하는 기관들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 심지어는 2.5% 성장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전망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수출 때문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출도 물론 이 부정적인 전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예. 그보다 더 큰 건 올해 세계 경제를 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미중 무역 갈등 긴장이 상존해 있는 데다가 이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이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즉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예. 게다가 반도체까지 흔들리게 된다면 이 우리 경제에 뭐 이렇다 할 버팀목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를 좀 괴롭혀왔던 이 투자나 또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내 대출 금리가 높다 싶어도 왜 높은 건지, 정확히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알기가 어렵죠. 은행들이 제멋대로 대출 금리를 올려서 부당 이익을 취하다 지난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전히 고객들은 대출 금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은 9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을 제멋대로 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높은 이자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담보를 제공한 고객인데도 무담보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를 적용했는가 하면 정상적으로 산출된 금리가 9.68%인 고객에게 이유 없이 최고금리인 13%를 적용한 은행도 있었습니다. 물어봐도 당신 신용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럴 때마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그거예요.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하지만 일단은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가상금리, 우대금리를 합쳐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코픽스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반면 가상금리나 우대금리는 은행이 알아서 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고 불투명한 탓에 은행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창구에서 많이 문의가 있었을 텐데 지점에서도 뭐 사실 자기네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설명하고 크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건들이 계속 있어왔고. 한편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이자 수익이 4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이런 제멋대로 대출금리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요지는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고객들이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네. 지금은 내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자세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기준금리가 현재 얼마인데 여기에 가상금리가 이 정도고 뭐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이런 정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 정도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종 대출금리는 이 정도이다라는 것 정도의 설명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조차도 굳이 물어보지 않는다면 은행 직원들도 굳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 보여온 관행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가상금리나 우대금리라는 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출 받는 고객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알지도 못하고요. 묻지도 않으니까 앞서 이제 엄하은 기자 리포트 사례들처럼 교묘하게 가상금리나 이런 우대금리 등을 조정을 해서 대출금리를 올리게 만드는 이런 부정들을 저질러 온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손보겠다는 건가요? 마치 이제 수학 문제를 풀듯이 내 대출금리가 어떤 계산식을 통해서 더해지고 빼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 내역들이 이제 속속들이 공개가 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내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주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출을 받으면 은행 직원에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이제 내역서를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이 내역서에는 이제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데 적용된 내 신용 정보가 기재돼 있고요.
현재 기준금리에 또 더하고 빼는 가상금리나 우대금리 항목들은 이런 게 있고 어느 정도가 더하고 빼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은행 대출 창구 풍경이 좀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서 개선이 된다면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단답식으로 대출금리 몇 %입니다. 그럼 고객은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단답식으로 주고받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대출 상담 과정이요. 질문과 설명을 주고받는 식으로 좀 바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좀 가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출금 이제 산정 내역서에는 이제 대출 받을 때도 그렇지만 갱신을 하거나 혹은 연장할 때도 혹은 금리 변동 주기가 돌아왔을 때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또 내 금리를 좀 낮춰달라 이런 요구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이죠.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이 정도 늘었다, 혹은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재무 상태가 개선됐다라고 판단했을 때에 은행에게 내 대출에 대한 금리를 낮춰주세요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앞으로는요 은행들이 이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수용할지 말지 여부를 알려줘야 되고요. 더불어서 만약에 거부했다면 왜 거부했는지 이런 사유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코픽스라는 금리인데 네. 이 코픽스 산출 방식도 바뀐다고요? 네, 이제 코픽스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8개 은행이 이제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대상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에서 결정되는 구조인데 대상 상품에요. 앞으로는 이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같은 결제성 예금 또 뭐 정부나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예금리나 혹은 정부 차입금 등은 실제 대출 재원으로 쓰입니다. 쓰이면서도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런 차입금 등은 조달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 인상을 앞으로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얼마나 쓰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통계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세금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아이와 노인에게 절반씩 집중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15세에서 64세의 노동 연령층이 낸 세금 106조 원 가운데 이 14세 이하와 유년층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에 각각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요. 유년층은 주로 교육이나 보건, 기타 부문에서 57조 원 이전을 받았고요. 노년층은 보건이나 연금, 사회보호 부문에서 49조 4천억 원의 그 금액을 배분받았습니다. 특히 노년층에 들어가는 공공보건 비용을 노동연령층이 메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노년층에서 18조 원 가까운 공공보건 분야 비용이 투입되는 동안 노동연령층은 보건 분야로 21조 1,680억 원의 이 세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년층에 들어가는 공공보건 비용이 크게 늘면서 청년이나 중장년층의 부담도 함께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청년과 중장년층이 벌어들인 돈으로 아이와 고령층에게 부양하는 데도 한계에 접어들 텐데요. 인구 구조 변화에 맞는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도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초 기대만큼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을까요? 먼저 정광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제로페이로 각각 결제를 해봤습니다. 카드 결제에 걸린 시간은 단 10초. 제로페이는 QR코드 촬영과 금액 입력, 결제 요청, 그리고 판매자의 결제 확인까지 1분 넘게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활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로페이를 쓰려면 설치를 하고 또 좀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복잡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로페이의 기본적인 구상은 가맹점과 은행 사이의 중간 결제 과정을 없애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되자 소비자와 상인들이 쓰기엔 오히려 불편해졌습니다. 중간 과정이 빠지면서 가맹점들은 결제 사업자들이 해결해주던 업무를 직접 손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결제와 정산, 재고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들이 중간 결제 과정을 자체적으로 도입한 이유입니다.
정부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 사업자와 카드 벤사 모집에 나섰고 나이스 정보통신 등에 이어 카카오페이와 KT 등 대형 기업들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QR코드뿐만 아니라 바코드를 찍는 방식과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되는 방식을 도입한다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직 불편하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가 제로페이 사용 확대를 위해서 힘을 쏟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현재 제로페이 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나요? 지난 17일 기준 가맹점 신청을 한 곳은 5만 4천여 곳으로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의 8%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로페이 QR코드를 못 받은 업체도 있고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곳은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오는 4월 말부터 편의점 3사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제로페이를 도입하면서 사용처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벤사, 즉 중간결제사들이 프랜차이즈 매장의 결제 단말기를 제로페이와 연동시키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좀 불편하다는 인식도 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벤사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로페이 수수료가 워낙 적기 때문에 수익만 놓고 보면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참여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업계 1위인 나이스 정보통신이 먼저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경쟁사가 참여하는 데 빠졌다간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다른 업체들이 따라서 참여한 형국입니다. 또 정부 지원 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벤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쫓아가서 빌기라도 해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그럼 이 벤사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지불하게 됩니다. 네. 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 결제권에서는 수수료가 없고 그 이상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으로부터 은행이 받는 수수료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현재 벤사 몫의 중간 수수료는 0.05% 정도로 논의되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에서 벤사들이 가져가는 0.2%보다 훨씬 낮습니다. 때문에 제로페이 결제가 늘어나서 카드 결제를 대체하게 되면 벤사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건데요. 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네. 제로페이가 사용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어쨌든 뭐 잠시는 되겠지만 제한적일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럼 원점으로 돌아와서 벤사가 참여하면서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점포들이 앞으로 늘어날까요? 그 전에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점포에 있는 결제 단말기를 제로페이와 연동시키려면 벤사 밑에 있는 일선 대리점들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업계에선 제로페이 수수료가 너무 적다 보니 대리점들이 잘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벤사들에게 결제 단말기 업그레이드 비용 등 관련 인프라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얼마를 지원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계 측에선 모든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를 쓸 수 있게 하려면 수십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해결하려면 예정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당일이 화요일이니까 임시 공휴일 없이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닷새간의 황금 연휴가 생기는데요. 연휴 동안에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고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가 확대됩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다음 달 4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3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자정을 지나 날짜가 넘어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6일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되고 오는 25일부터 추가 예매가 시작되는 KTX도 역귀성과 역귀경 일부 노선은 최대 4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티켓 4장을 함께 예약하면 노선 길이에 상관없이 10만 원에 판매되는 상품도 생깁니다. 귀성 또는 귀경하고 가족 친지들과 연휴를 보내시는 모든 과정이 편안하고 흐뭇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지역의 온기가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 할인율이 평소 5%에서 10%로 오르고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우체국 쇼핑이나 각종 온라인 전통시장 쇼핑몰에서 지역 특산품을 최대 3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우리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장비, 전장 산업입니다. 신년기획 성장 엔진을 다시 켜라. 자동차 전장 시장의 현황과 미래를 정윤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지만 자동차 열쇠 조작만으로 차량이 앞뒤로 움직입니다. 손동작만으로 선곡도 하고 음량도 조절합니다. 단순한 기계 부품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이 전기전자 부품이 기하급수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각종 주문용 반도체, 또 이걸 움직이는 것이 알고리즘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고부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자동차도 올인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은 2015년 270조 원 규모에서 내년 340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시장 성장에 주목해 2016년 세계 최대 전장 업체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공략해 2021년 독일 아우디에 관련 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LG그룹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일찌감치 전장 부문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왔습니다. 배터리에서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사실상 엔진만 빼고 웬만한 차량 부품을 다 생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LG전자는 오스트리아 차량용 헤드램프 전문 업체 GKW까지 인수했습니다. SK그룹도 계열사별로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 통신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속 성장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오토모티브 TF를 만들고 지금은 오토모티브 사업팀으로 승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장 시장은 오는 2021년까지 해마다 5.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퉈 전장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취재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차량용 반도체도 새로운 시장이라고 또 볼 수 있겠군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선 세계 시장 1, 2위를 차지하는 강자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약한데요. 차량용 반도체는 대부분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문에서 아직 우리 업체의 점유율은 미미합니다. 네덜란드, 독일, 일본 업체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내년 50조 원 규모 성장이 기대됩니다.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란 뜻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나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메모리에서 축적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투자와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 점유율을 점차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래차인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 이 전장 부품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는 올해 610만 대에서 2025년 6년 뒤에는 2200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시장입니다. 이 MLCC는 전자제품에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자동차가 전자화되면서 MLCC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MLCC 개수가 800에서 1000개였다면 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MLCC는 이보다 10배 많은 1만 개 이상입니다. 일본 업체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기가 전장용 MLCC 공장을 증설하면서 뒤쫓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사물 감지 센서, 또 카메라 부품 등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정 기자 얘기도 들어보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본 것처럼 이 분야가 반도체처럼 강점은 갖고 있지만 아직은 이 차량용 자동차용으로 특화한 데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전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1과제는 바로 이제 인재 확보입니다. 특히 LG가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지난해 말 외부에서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보쉬코리아에서 임원을 영입하고 지주사 주 LG의 자동차 부품팀을 신설했습니다.
삼성도 전장을 4대 미래 성장 사업 중 하나로 꼽고 적극 육성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위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각종 제재 효력이 당분간 중지됩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달 만에 받아들였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전에 제재 효력이 발생하면 삼성바이오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소액주주 등도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제재 효력 정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회계 기준을 멋대로 바꿔 4조 5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며 검찰 고발과 대표 해임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 회계 기준에 맞는 회계 처리였다며 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제재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고 30일이 지난 날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다만 이번 법원 결정은 분식회계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본안 판단에 따라서 회계를 다시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러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본안 판단에서 이미 삼성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 셈이다라거나 아니면 법원이 이제 편들기 결정을 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증선위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 항고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지난해 로또 복권이 판매액과 판매량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액은 3조 9,658억 원으로 1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1등 당첨자는 모두 484명으로 1등 당첨 금액은 평균 19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를 이용해 만든 이른바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7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은하목장과 청솔목장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들 제품의 제조와 판매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 다시 미세먼지가 발생인데요. 오늘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더 유입되면서 공기 상태가 더 악화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은 보통, 남부지방은 한때 나쁨 단계로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모레 아침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변화가 심한 요즘인데요. 여기에 일부 지역은 홍역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이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5도, 춘천 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공기질도 탁하겠습니다. 화재 사고 및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미세먼지로 인해 종일 뿌옇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0도, 부산은 12도까지 올라 온화하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반짝 한파 속에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동해안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